정영준 선생님은 재활의학 전문의시기도 하고 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회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도 활동해 오셨다고 하고요. 또한 의료인권을 만나다 인권의학 강의 등의 책의 공저자시라고 하기도 한데, 그래서 듣기만 해도 뭔가 평범한 의사 선생님 아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영준 선생님 모시고 돌봄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소개받은 정혜준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릴 게, 아까 김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진짜 아무 근본이 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그나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해봤다고 하면 재활의학 정도 해봤을까요? 의학도 열심히 공부 안 해서 학교도 한 12년 다녔고 6년제를 12년 다녔으니 낙제생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한 번에 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의사면허 시험과 재활의학과 면허 시험인데, 그나마 재활의학과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는 게 약간 좀 부담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박상원 씨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돌발적인 만남에 이렇게 딱 그걸 받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뻔뻔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이번에 이걸 통해서 조금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재활의학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의료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데 이제 시민단체에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얻어 들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야기를 이번에 교황님 말씀하고 같이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이 주제는 박상원 신부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두 분의 신부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왜 교황님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많이 녹아있고, 저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네.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돌봄 사회. 그리고 돌봄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성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제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화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 근데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돌봄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사람 돌보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영어로는 케어이고, 아까 제가 스페인어도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다 동일한 비슷한 그런 이쪽에 유럽어족의 그 계통을 따라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 케어의 반대말은 케어리스잖아요. 케어리스는 되게 저희가 케어리스 좀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이런 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케어리스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의 사실 핵심은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돌본다는 게 이게 그런 돌보는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돌봄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관심. 근데 이제 시장 자본주의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상품화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잖아요. 지금 돌봄도 돌봄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을 판매하는 그런 상품인 거고, 그걸 또 상품으로 파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자본주의에서 어쨌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이 돌봄의 결핍, 아니면 무관심의 증대, 이런 거라고 보는데,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세태, 사회적 통합과 화학의 유대가 소리 없이 와야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시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각각의 어떤 이런 관심과 이런 기본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저는 해체된다고 하는 느낌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저희 오늘 여기서 제가 주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극단적인 저출생 상황이고, 저출생 지금 저출산율 0.78이라고 하면은
2013년에 제가 그 일본에 그뭐 이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일본에서 저출산율 1.34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일본 사회는 소멸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출산율이 0.7이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사실은 그게 뭐 거의 30%, 40%만 이제 계속 그 남는 거니까 이게 한 두세 사이클 돌아가면 사실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결혼을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이 무관심입니다.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시절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 그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는 뭐 대처나 뭐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모든 걸 다 상품화를 하고 뭐 공공적인 것도 다 비즈니스로 바꾸고 그랬던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가 사실은 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이 정치와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복원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저가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지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상품화되고 이게 뭐 모든 공급 구조가 다 민간에서 공급하면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걸 영리적인 병원을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하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다 비즈니스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위한 공간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이건 약간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또 이 단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이 지금 상황은 IMF 이후에 저희가 IMF 극복했다. 저는 요즘에 보면 IMF 극복했다. IMF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극복했죠. 소득도 많이 올랐고 3만 불 넘었고. 근데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그 개발을 위해서 다 갈아 넣었잖아요, 저희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큰 애가 그 대학교 2학년인데 얘가 진짜 이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뭔가 이렇게 미래와 희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제가 제 딸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 너무 걱정이에요. 막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저보다 좀 선배들이 요즘 애들 다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것도 굳이 뭐 만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분을 맞이하십니다.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네거티브 전문가라서 이분은 사회 서비스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복지사업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하시겠다고 직접.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 서비스라고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개인 서비스가 아니죠. 소셜 서비스,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서비스잖아요. 사회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을 시장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회 서비스입니까? 그거는 그 영리 서비스지. 아무튼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시장화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 서비스 안에 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 중에 핵심이 한국에서는 이제 노령층이 늘어나니까 저희 노인 돌봄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 보육 문제보다 노인 돌봄이 훨씬 더 이제 심해져서 유치원들이 이제 지금 다 없어지면 다 요양원 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아까 친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카톨릭 그 재산들도 그 요양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 유치원들은 아마 점점 아마 줄이는 추세예요, 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노인 돌봄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의 당면한 문제고 이거를 지금 돈벌이를 하겠다는 건데 노인들이 노동 능력이 없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기존에 돈이 있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그걸 유지해가지고 뭐 저희 연금이나 이렇게 사는 거를 다 털어가지고 사실은 다시 이 자본가들이랑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 가장 약자들, 노동 능력 없이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사회복지 분위기는 제가 이제 뭐 저는 의료가 당연히 복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웰페어가 아니고 이제 워크페어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해가지고 현장에 잘 빨리 복귀시킬까? 현장에 복귀 안 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장애인들한테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줘도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장애인한테 아주 잔인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저렇게 뭐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김민규 그 신부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스페인이 아니라 그 아르헨티나의 그 남미 쪽에 그 과거 그 계급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노동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아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래서 또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사회적 기능과 제어의 보편적 목적이 사유재산에 앞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게 이제 이 플랫폼 기반 돌봄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저희 배달 앱이나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한테 돌봄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걸로 바뀌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저희 그 집에 청소하거나 그러는 거는 요즘에 앱으로 이렇게 사람들 쭉 골라가지고 A 아주머니 골라서 뭐 2시간 동안 집 청소시키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다 이게 플랫폼식으로 연동이 되면서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게 신뢰하고 지탱하는 지역사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냥 각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보건의료와 이 교육에도 지금 다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교육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교육이 너무 팽창해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돌봄의 결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관심한 집단들의 활개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체적인 결속에 타격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배척과 혐오가 너무 이렇게 만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그 반작용으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 정체성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뭐 보편성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아이덴티티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 이런 경우도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측면에서 그거를 바라보는다기보다는 성소수자 안에서 그걸 또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너지고 이런 케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관심한 가족이 되는 거. 가족들도 다 낳는 책 터지면서 이제 결국 아까 여기 저출생으로 가는 거죠. 가족을 형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봄 자체가 많이 붕괴해버리니까. 가족을 형성했을 때 뭐가 이렇게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기 현대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고도화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개인주의가 인간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유대를 왜곡시킨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의 복원이 저는 이제 그 제가 요즘에 돌봄이 상당히 보건의료 운동이나 복지 운동에서 요즘에 핫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뭐 보건 쪽에서 뭐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거 운동 오래 했던 선배들도 요즘에 뭐 돌봄과 미래 같은 재단도 만들고 뭐 아니면은 뭐 돌봄과 간병을 걱정하는 모임 뭐 돌봄 사회를 위한 뭐 시민연대 등등 막 이렇게 요즘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붕괴하고 다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보고요. 결국 사회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 교황님의 지금 현 시기를 지적하는 여러 말씀들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이하게 이제 저도 오늘에서 이해를 했는데 교황님께서 이제 문화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봄 문화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돌봄의 문화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교황님 말씀 찬미받으소서에 이제 있는 231항에 워낙 다 문장이 다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 사랑은 참다운 진보를 위한 열쇠. 더욱 인간답고 더욱 인간에게 걸맞는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사랑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 사랑이 지속적으로 모든 활동이 최고 규범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의 작은 몸짓들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회적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환경 훼손을 효과적으로 막고 돌봄의 문화가 온 사회에 스며들도록 장려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환경 문제는 돌봄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뒤에 제가 조금만 교황님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봄의 문화라는 게 결국은 그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도 또 한 번 더 아예 제목 자체가 평화의 길이 돌봄의 문화라는 이런 문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지난해 동안 인류의 길을 얼룩지게 한 이러저러한 사건들 중에 핵심은 이제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인데 코로나19를 전대미문에 저희가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예측이 돼 있었던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메르스도 있었고 2009년에 그 스와인플루라고 해서 이제 신종플루, 스와인플루가 있었고 사스가 2004년에 이제 2003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이제 97년 8년부터 그 생태 그 보건학자들은 경고를 많이 했어요. 생태 역학자들. 왜냐하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도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랑 그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지금 농경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 정도는 안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그냥 공중에서 그냥 씨 다 뿌리고 그냥 엄청난 트랙터가 돌아가면서 그걸 지금 다 재배하고 그걸 다시 또 축산 그 소돼지한테 먹여가지고 그걸 공장식으로 키우는 지금 방식인데 여기서 엄청난 세균과 이제 기형적인 바이러스들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오늘 핵심 아닙니까? 돌봄의 문화는 오늘날 매우 만연해 있는 무관심과 버림과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진짜 이 돌보는 문화라 이게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돌봄의 문화라는 게 우리말로 돌봄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노인 돌봄이나 뭐 아이들 돌보는 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케어 전반을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케어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문화의 바탕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교회는 사실 아까 뭐 박상원 신부님이 더 잘 아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이 이제 재활의학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장애를 좀 가지고 퇴원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물론 시설로 가시면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탱대 중에 저는 본인의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런 걸 저는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갑자기 그 공중에 뜨게 돼요. 자기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면 의지할 데가 없고 본인의 그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계속 돈 벌고 그 돈으로 뭐 투자하고 그랬던 분들은 더더욱더 이 충격이 되게 심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도 교회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교황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황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의 연대에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바로 아까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가난해서 교육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저희가 연대하는 게 뭐 가서 뭐 먹을 거 몇 개 가져가서 나눠주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게 뒷부분에 제가 좀 이야기하는 주거나 미리 이야기하면 의료, 주거, 그 다음 뭐 교육 이런 거는 저는 핵심적인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체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문화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 속에서 이런 친교와 소속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아니면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제공하고 저희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건설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옥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이 와해되고 일관되고 이런 걸 좀 보이는 오늘날에도 연대 이제 뭐 솔리다리티라는 게 이제 경고함의 원적으로 이제 연대와 관련이 있다고 이게 정식 그 문헌에 제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다 복사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맞죠. 그렇게 해서 연대는 봉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 부분이 돌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빈곤 불평등 일자리와 땅과 집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대중운동 모임 하시는 이제 참석자들한테 2014년에 한 연설에서 대중운동이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성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공격에 대처하는 연대성이 작은 일상적 행위.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말은 조금은 오래되고 때로는 개념이 잘못 이해돼서 그냥 뭐 나 연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생각하시지 말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선행위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수의 제야 독점을 극복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와 독점이라고까지 하셔서 이제 우익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으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여담으로 이런 그거를 제가 하게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또 홍보가 좀 돼가지고 다른 단체에 있는 그 선배님이나 누가 당신이 뭐 이런 데도 가서 발언을 하네. 그래서 제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이제 10년 되셔서 이렇게 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그분은 완전 좌파 아니야? 좌파 아니야? 프란체스코 교사님은 나보다도 더 사유재산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개신교도들이나 아니면은 종교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게 이제 이 주택, 의료, 교육, 노동 뭐 이런 거 다 시장에 맡기자는 건데 사회 서비스의 이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요즘 이제 기본소득이 유행인데 기본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기본소득으로 그러면 제가 돈을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그걸로 이 서비스를 다 돈 주고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불어서 최근 트렌드가 이 헬스케어 들어보시죠. 무슨 헬스케어? 여기 보면 롯데 헬스케어, 롯데 재벌들이 막 헬스케어 들어와요. 너 뭐 하는 건가? 헬스케어 그 앱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헬스케어 앱에 들어갔더니 뭐 개인 유전자 그런 거 검사 같은 거 돈 내고 하면은 뭐 이상한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당신 뭐 족보 알려준다는 거죠. 뭐 너는 뭐 북방계 몇 프로, 뭐 남방계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뭐 요즘에 검사하면 뭐 제가 쓴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뭐 바삭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막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제일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유전자 결정론을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유전자를 위해서 결정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93년에 그 토니 블레어랑 당시에 그 클린턴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한 거 아시죠? 1993년 세년에 가지고 인간의 모든 그 게놈 쫙 그 지도를 밝히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많은 병들도 치료할 수 있고 약도 만들 수 있고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를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게 2002년인가에 조기 종료가 됐어요. 99.5%까지 그거를 읽다가 왜 그랬냐면은 99.5%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유전자가 있다는 거는 팩트죠. 근데 그 유전자에서 아미노산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펩티드 단위가 되면 이게 폴딩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데 폴딩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밝혀보니까. 물론 이제 단일 유전자 단일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뭐 대표적으로 염색체 수준에서 잘못돼서 생기는 뭐 저희 다운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암이라든지 심폐질환이라든지 그거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됐느냐에 그 영향을 받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아무리 밝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헬스케어 뭐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 걸핏하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뭐가 나온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유전자로 뭘 할 수 있다. 맨날 그런 괴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이야기. 그 왜 퍼뜨리냐면 다 돈벌이기 때문에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앱 보시는 거나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냐면 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은 낮에 몇 시간 잤는지 그런 거 이제 표로 알려주거나
뭐 우울증인 사람은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뭐 기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관계라든가 자신의 뭐 처한 상황이나 거기가 사람을 우울증에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물론 이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경학적 문제보다 기질적인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는 게 뭐냐면은 말벗을 해준다는 거죠. 말벗. 얘가 이제 쉬리? 나 우울해? 이게 재밌는 거.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래요. 그 정부에서 작년에 그 노인 돌봄 지원 사업을 1,000억 원인가 뭘 한다고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IoT랑 말벗 로봇을 독거 노인들한테 공급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말벗 로봇을 보내가지고 쉬리? 이러면 거기가 이야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이 상황을. 이게 근데 다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창 헬스케어, 이 창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거 이제 중개해 주는 거거든요. 건강관리 서비스도 여기 뭐 민영보험들 실손보험 이제 가입하면 뭐 당뇨 고혈압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 연계되는 건데 이런 서비스들로 뭔가를 우리가 보건학적인 의료 서비스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가가 지금 이제 공공병원이 요즘에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벼랑 끝에 갔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사실 이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공공병원은 다른 진료 기능 다 망가뜨리고 그냥 100% 코로나 환자만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민간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질 않았고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상화가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가 난 거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여의도에 지금 그 국회 앞에 지금 보건의료노조 지금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지방의료원 그 지부장 거의 뭐 30명이 지금 11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거든요.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 이 표는 이제 이쪽이 원래 코로나 전 2019년에 그 병상 회전율과 지금 회전율에 대한 거예요. 다 당연히 회전율 다 떨어지죠. 회전율이 지금 뭐 33% 이런 데도 있어요. 100병상이면 33병상밖에 환자가 안 차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다른 진료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외래도 안 받고. 환자들이 갑자기 거기를 다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낙인도 찍은 거예요. 여기 코로나 환자만 본대야. 그렇지만 코로나 환자를 안 봤으면 우리 사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버려두는 거죠. 예, 공공병원의 단어가 사라졌다고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나백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공병원 설립도 다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덕분에라고 하면서 막 하더니 공공병원 예산도 계속 줄이고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부분만 제가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훨씬 더 기존에 지금도 공공병원이 한국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기간 수로 5%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도 공공병원이 25%는 됩니다. 미국은 군산국 합체 전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공공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군병원이나 보훈병원 같은 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걔네 전쟁하면 사람 다치면 치료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매일 걸핏하면은 북한에 무슨 뭐 핵미사일이 뭐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진짜 사람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단 국가에 이렇게 병영 국가식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군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군병원들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결국 민영화인데 이 민영화와 이 공동체 해체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주류 우파들이 이걸 막 퍼뜨리고 있고 보수 언론들도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여기다 아이들 뭐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하고 뭐 민영보험 활성화하고 뭐 오늘 이야기하면 일일이 다 끝도 한도 없는데 최근에 제일 황당한 건 이제 선진입 후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칼럼 하나 쓰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좀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 선진입 후평가라는 게 뭐냐면 의료기기나 치료 재료가 안전하면 그냥 일단 허가를 해서 시장에서 한 2, 3년 써보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선진입 후평가를 하면은 진짜 저희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제가 가서 하면 걔네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진짜 안전한 것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하다는 거 뭐냐. 과자를 약이라고 속여서 팔면은 3년 동안 효과가 없었어요. 끝이에요.
호평가해서 다음에는 이제 승인 안 해주는 거죠. 물을 약수라고 해가지고 판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황당무계한 소리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경제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드디어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를 세계적으로 키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안 되면은요 해외에서 승인이 안 돼요. 한국이나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에서 어떤 나라가 그 평가가 안 된 제품을 출시 허가해 주겠어요. 그거 선진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줄기세포 치료제를 8개를 허가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허가한 나라입니다. 그 8개 중에 단 1개도 일본, 미국, 유럽에서 허가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 토론회에 2년 전에 가가지고 아니 그거 허가도 안 되고 외국에서 허가도 안 되고 한국에서 그렇게 그럼 많이 팔아먹으면서 막 300만 원, 700만 원씩 주면서 팔아먹었는데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팔아먹었는데 허가도 안 되고 논문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그분들이 근데 우리 제품 진짜 안전하다. 이거 진짜 안전하다. 안전하니까 뭐 환자들이 700만 원씩 막 삥 뜯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작한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뭐 자기 몸에서 사실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막 줄기세포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많이 못하게 하겠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것도 하게 해주자고 지금 논의 중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는 일본의 건강보험하고 관련 없는 것을 자기 몸에서 빼서 하는 거는 승인을 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 미국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시장돼 있는 의료거든요. 말이 거기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중국은 완전히 개판인 나라예요. 의료는. 그거는 뭐 여러 칼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건데 아무튼 거기에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척수손상 환자들이 완전 척수손상이면은 사실은 이제 보행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이제 희망이 없어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3억 원씩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비행기에 실어 날라가지고 안전하죠. 자기 몸에서 뽑았고 자기 몸에 넣어줬는데 안전하죠. 근데 3억 원을 뜯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허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사람의 목숨을 완전히 이제 흡혈귀처럼 이 돈벌이 하는 놈들이 다 빨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교육, 의료 혜택 무엇보다도 고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동안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안전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안전망이 아니고 그냥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 소멸이 왜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정주시설이 안 되니까 지방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2개가 교육하고 의료예요. 아파서 수도권에 오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교육 환경이 안 되거든요. 학교가 없고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개는 그러면 그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산업화 시켜주고 사업화 해가지고 뭐 수가를 올려주면 된다. 뭐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거기 사교육 시장을 만들고 누가 거기 가서 민영병원을 만들어요. 그건 다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나름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품위 있는 일을 하고 교육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 되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사회가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우선으로 삼아서 운영이 된다면은 사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요즘에 뭐 주택이 부족하니 그러면은 뭐 신도시를 개발하고 또 그 그린벨트를 허물어 가지고 뭐 아니면은 그 녹지를 허물어 가지고 막 또 택지를 허물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막 또 수천채 짓겠다는 거잖아요. 뭐 집을 많이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지니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느 동네에 가서 살거나 할 때 이 유대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평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환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환경이 저는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교황님도 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계시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자연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거를 파괴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걸 객체화시켜 가는 게 아니라 이 둘 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상호 이존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서 이제 잘 아십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자체에 대한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 이게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그런 거예요. 뭐 핵발전소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그 방사선 물질을 뭐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거라는도 뭐 뜬금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된 이야기는 기술 발전으로 뭔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자연 자체를 파괴하는 거. 자연의 과거에 그 어떤 축적되어 있는 유산을 우리가 너무 짧은 시기에 다 뽑아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보편적 연대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후 자체가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이 공공재잖아요. 우리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땅을 다 구획해가지고 나눠 먹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미국이나 뭐 아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 다 한쪽으로 몰아가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다 이렇게 하고 거기 다 칸쳐가지고 자기들이 다 땅 따먹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단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파괴는 결국 돌봄의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이 최소화, 소비 절제, 개발률의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I 그 지금 챗GPT 이런 거 돌리려면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이세돌을 AI가 바둑 이겼다고 저희가 강조하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세돌이 제가 읽은 책에 1000배 정도 효율이 더 좋아요. 지금 전기를 그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엄청난 양의 쓸데없는 전기를 채굴하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외 무기 비공식 구매하거나 마약 비공식 구매하거나 뭐 전 세계 독재자들이 그 자기 축적할 때나 쓰는 그런 이상한 화폐인데 그게 무슨 발전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 맡기는 것은 저는 뭐 러다이크 운동하는 식으로 기술 발전 단계 자체를 폐기하자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이것은 진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너지만 더 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십니다.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다 공유 자원이라는 거고요. 그 자연 환경은 모든 인류 유산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를 단지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단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좀 무생물을 사랑해가지고 애플워치, 아이폰 이런 걸 사랑하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시절 같은 때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게 맞지만 뭔가 무생물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소결은 뭐 제가 뭐 감히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돌봄 문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호 이전과 연대의 문제고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관심과 이 케어가 없는 이 케어레스와 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문화와 공존의 문제, 이걸 그래서 상호관계로 돌리는 문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와의 연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문제, 이게 교황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저희 집이 다 가톨릭이라서 그렇긴 한데 가끔 이제 제 주변에 개신교회나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강남에 진짜 정말 돈이 없으면 장로도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어디 모임도 못 나가는 그런, 그게 과연 거기서 어떤 그런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항상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교황님 말씀을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